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설계 수명이 끝나가는 원전의 사용 기한 연장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영광 한빛원전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빛원전 1, 2호기의 설계 수명이 내년과 내후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반대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과 원전 수명 연장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제 한평에서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한수원이 내년 2025년 또 2026년 각각 설계 수명이 끝나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평 공청회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한평 공청회는 원래대로 한다면 한수원의 계획대로 한다면 올 2월 달이나 3월 달 정도에 그 공청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지금 한 7, 8개월 이렇게 늦어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지역 주민들이 딱 받아보고 지역 주민들이 이게 뭐야? 하나도 알아먹을 수가 없네. 그다음에 실어져야 될 부분이 안 실어져 있네. 뭐 이런 정도 되면 우리하고 사전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것이 이제 확산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군청이라든가 한수원의 사업자한테 항의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늦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뭐 거의 1년 좀 넘게끔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요. 실제로 오늘 그 한평 공청회에서는 크게 부딪힘 없이 그냥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형태의 설명들이 문제가 돼서 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반발이나 항의가 있었고 오늘 일단 어쨌든 한평에서 열렸던 이 공청회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원전 인근에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4개 군 그리고 전북 지역에 2개 군인데 주민 공청회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셌습니다. 1차 공청회는 6개 지역에서 모두 무산이 됐고 2차 공청회는 지난달 영광과 고창에 이어서 오늘 한평에서는 열렸다고 오늘 한평에서는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두 무산된 1차와 달리 이번 2차 공청회는 좀 분위기가 좀 거센 반발이나 이런 분위기가 좀 덜한 상황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좀 상황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1차 공청회 때랑 다르게. 어떤 게 이제 원자력 안전법에 이게 이제 독소 조항이기는 합니다만은 주민 의견 수렴 부분을 보게 되면 공청회를 2번 이상 사업자의 기책 사유가 아닌 것으로 무산될 경우 그걸 인정해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첫 번째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저분들하고 계속 이제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청회에서 이제 지금 계속 무리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 간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년 전, 30년 전의 것이 지금도 치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또다시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 간에 분열되는 것은 막자라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했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 공청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일단 어쨌든 뭐 공청회 자체가 2번 이상 무산이 되게 되면 그냥 원래대로 공청회가 필요 없이 통과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이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간의 이제 갈등,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원자력 발전 계속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수원이 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원전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사용을 연장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후 원전의 위험성 등 여러 이유로 당초 40년 수명이 정해져 있었을 텐데 뒤늦게 사용 연장을 추진하면 당연히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서 국민들도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40년짜리라고 했는데 10년 연장해도 괜찮은 건가라고 할 텐데, 한수원에서 이렇게 10년 연장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게 된 배경, 또 근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일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년 전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그 선거 공약에 그 원전을 늘리겠다, 뭐 핵 드라이브 정책을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돼 가지고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수명 연장과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이 문재인 정권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았겠다는 거고, 윤석열 정권은 수명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수명 연장이라는 것은 몇 년에 걸쳐서, 뭐 5년, 10년에 걸쳐서 꾸준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들이 어떤 데에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법을 가지고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그 구법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예정된 수명을 넘긴다 그러면 그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한수원이나 정부에서 이것을 수명을 늘리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느냐에 대해서 아직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는, 온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용 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방사선 노출이 됐을 때의 주민 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초안도 지금 동의나 신뢰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전에도 이제 그 각종 뭐 이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정부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이라는 걸 그 고시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고시에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하여 용어의 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의 해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영광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군수님께서 한수원 그 담당자분들, 그러니까 한수원 본부장, 본사에 이 사업과를 총괄하는 그 처장님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와 관련해 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내놓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 용어의 해설을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방사선언 항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원자로에서 경락 건물 내로 방사능이 방출이 될 거고, 그다음에 경락 건물에서 밖으로 외부로 이제 방사능이 방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량 평가 결과는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가 나와서 어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됩니다만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 부분을 빼먹어 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사고 관리 계획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 사고를 평가하면서 사고 관리 계획서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사고 관리 계획서가 5년 전에 제출이 됐는데 지금도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승인되지 않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체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수원 쪽에 지자체를 통해서도 했고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도 했고 우리가 직접 뭐 집회라든가 시위라든가 저들을 면담하는 과정 중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시되고 지금까지 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뭔가 지금 뭐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이 문제점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보에 대한 공개 자체가 부실하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빛원전의 경우에 이미 오랫동안 안전사고가 반복돼 왔었죠. 건설 과정에서의 부실 시공 문제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명 연장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40년 사용기한이 끝나가는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한빛 1호기와 2호기 그동안 뭐 사고도 많았었고 뭐 부실 논란도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사고들이 좀 쭉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1호기에서 같은 경우에 45건, 그다음에 2호기에서 57건의 사건 사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2019년도에 그 제어봉 조작 실패에 따른 열출력 급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 전문가분들은 체르노빌과 같은 거다 이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지만 한수원에서 이렇게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원자력 안전위원회 규제기관에 제출을 한 내용을 보니까 안전 문화가 결여돼 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미국의 팔로버디 발전소에서는 교수가 25명인데 그리고 UAE 우리가 수출한 아부다비 발전소에는 21명인데 우리는 2명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안전 문화가 결여돼 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당시의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2020년 말까지 우리도 14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2명입니다. 똑같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든가 방사선 환경 예한 평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안전 문화가 결여된 것으로 보고 이 수명 연장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알 권리 차원을 아예 묵살해 버리는 거죠. 자기들은 허가기관에다가만 제출하면 되지 당신들하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하고 이거 약속사항인데 그리고 운전 경험을 반영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지역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아 버리는 어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안전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사실 한빛원전이 그 시설 내부의 어떤 노후화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 외에도 사실은 주변 지질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과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실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된 원전 시설의 사용 연장 과정에 만약 지진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지금 이 수명 연장이 고려가 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진동. 그러면 그전에도 어떤 그런 진동이 있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4.8 정도 규모로 이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6이라든가 7이라든가 이런 이 지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남극, 북극 얼음이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형 자체가 이렇게 조금 이 균형, 이게 지구의 균형 자체가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영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과연 또 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지질자원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영광 원전 내부 하고 외부하고 연결되는 곳에 그 단층대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쪽에 이제 봉대산이 있고 금정산이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대산이 먼저 만들어졌는지 금정산이 먼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겹쳐 있는 곳이 그 5호기 그 원자로 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가 80m에서 130m 정도의 파쇄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경부에서도 요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97년도 그다음에 환경부의 요곡 현상 이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전에 실질적으로 1, 2호기 지을 때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3, 4호기 때 이제 그 파쇄대와 관련된 부분만 제 단층 때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제가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라든가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봤을 때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진에 대한 대비가 과연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대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사고 관리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 관리 계획서가 작성이 돼서 이제 저희들도 그걸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서 봤는데 그 내용도 너무나 엉망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쪽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저분들은 수명 연장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기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이게 한빛원전 지금 1호기, 2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빛 3호기, 4호기 지금 설계 수명도 10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 4호기도 이제 10년 뒤에 이 똑같은 고민, 똑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지금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거기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영광 1, 2호기나 3, 4호기 여기 이 공사를 할 때 밤샘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밤샘 공사. 그러니까 24시간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사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부실 공사가 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놓고 보니까 그 1, 2호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76cm의 구멍이 있습니다. 76cm에. 그 다음에 그 4호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157cm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는 3.31m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90cm짜리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경납철판이라도 그러면 괜찮냐. 그 안에 방사능이 못 새어나가게 만드는 경납철판이라도 괜찮아. 경납철판도 두께가 6mm거든요. 근데 이 6mm인데 지금 그 6mm가 안 되는 곳이 어느 정도 되냐면 1호기가 2,330곳. 그 다음에 2호기는 1,508곳이나 됩니다. 그러면
두께가 얇아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부실공사가 된 것인지 그 이후에 운영 잘못으로 이게 두께가 감소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밝히지도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원자로라든가 주변 기기들은 앞으로 10년 더 해도 괜찮은 건지 그다음에 각종 배관들은 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슬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부식이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밀어붙이기로 그냥 가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야 이거 안전에 그동안에도 안전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역이 들끓고 있는 이런 좀 상황입니다. 뭔가 지금 의혹들은 또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해소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뭉개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뭐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지역 주민들께서는 불안감만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원전의 연장 운영은 단순히 가동이냐 아니면 폐로냐 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안전성을 확보해서 가동을 하게 되더라도 이 원전 가동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 연료의 처리 문제가 남습니다. 사용을 한 뒤에 남게 되는 이 핵 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 이 시급성도 지금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부안 사태 이후에 뭐 2005년도에 부안 사태가 일어나서 그 이후에 그 국회가 방사선 폐기물 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사선 폐기물 관리법을 만들면서 중저준유하고 사용 후 핵연료하고 분리를 했는데요. 사용 후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국민적인 공론화를. 그게 방사선 폐기물 관리법 6조의 2에 이제 이 내용이 돼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 공론화를 한 번 했고요. 이 공론화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재공론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사항이 있는데 그 공고사항과 관련해서 정부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고준위 그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제출해 놓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 독립적 행정기구로 가라고 돼 있거든요. 그 공고 보고서에는. 근데 정부가 일반 행정기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하고 이 정부하고 그다음에 지역하고 국회하고 굉장히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일반 행정기구로 갔을 때에 실질적으로 지금 걷어놓은 사용 후 핵연료 사후 처리 비용이 약 22조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22조를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다음에 미래 세대들이 걱정 없도록 그 돈을 그대로 놔두고 제대로 써먹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독립적 행정기구가 아니라 일반 행정기구로 갔을 때 이걸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임시 저장 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임시 저장 시설을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만 놔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40년 동안만 놔둘 거냐? 근데 영광 사람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그거 50년이 갈지 60년이 갈지 그러면 영원히 여기다 놔둬버릴지 모른다. 왜? 독일의 그 아하우스 임시 저장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96년도에 40년 운영 허가를 받아갖고 했지만 36년이면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독일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독일도 못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가 과연 이것을 옮길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조차도 지역 공론화를 해서 뭔가 대응 방안, 지역 공론화를 해서 이걸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기로 사업자가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지금 생각이죠.
사용 후 핵 연료를 이제 그 공간도 부족하고 처리할 공간도 부족하고 특히 이제 영구적으로 처리할 시설에 대한 이제 사실상 이제 전무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그렇다면 계속해서 임시 방편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느 누군가 어느 지역은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초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용 후 핵 연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가장 좀 위험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 처분되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기간이 걸리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 후 핵연료 내에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플루토늄 239입니다. 뭐 핵무기 원료도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플루토늄 239인데 이게 그 반감기만 24,000년이에요. 그러면 그 반감기의 10배가 돼야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4만 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것은 이제 뭐 지질학적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단일한 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 물의 유동이 적을 거 아니에요. 단일한 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바위들이 저 밑에 내려가도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유동이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 사회에 왔을 때, 자연 환경에 나왔을 때에 그거에 미친 영향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정부가 약간 30 몇 년 동안 9번에 걸쳐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면도에다 했을 때 못했고 구럽도 이야기 들으셨어요. 구럽도에다 하려고 할 때도 못했고 근데 그 지역이 전부 바위들이 다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부터가 들어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이게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과학적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 어느 누구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한빛 원전 또 핵 연료 관련된 이야기 지금 나눠봤습니다. 김용국 한빛 원자력 안전협의회 위원장과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이라며 공개한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한 철없고 무식한 오빠가 누구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난데없는 오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사뭇 진지하고 비장하기까지 한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영입 인재 1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교롭게도 올 때마다 뭐가 이렇게 터지네요. 사건 사고가. 다사다난하네요. 네. 그 모두에서도 언급했는데 명태균 씨가 그야말로 전국에 핵이 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사퇴한 직후부터 네. 바로 일을 함께 했었고 언론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 네. 참모였습니다만 저는 명태균 씨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식적인 대선 캠프에서 비중 있게 이분의 의견을 듣거나 이분을 알아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총괄했던 지금 구미을의 강명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일정, 비공개 일정까지 다 총괄했지만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이게 지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라면서 캡처해서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일단 저는 좀 네. 생소한 호칭이었고요. 오빠가 왜냐하면 저도 뭐 최고위원 되고 난 이후로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식사를 한 적도 있고 네. 뭐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 호칭으로 네. 부르는 건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뭐 주위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반응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저 공개된 카톡의 시기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입당 여부를 놓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네. 좀 갈등이 분출되던 것 그때의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쪽에는 내가 이준석 대표와 아주 가깝다, 잘 안다, 네. 뭐 전대를 내가 다 했다, 뭐 이런 주장하니까 그러면서 양측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이 명태균이란 인물을 좀 다독이는 과정에서의 대화이지 네. 저는 이런 사적 대화가 노출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그냥 사적인 어떤 신변 잡기들, 가십거리들만이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친오빠다. 그리고 입당 전에 나는 사적인 대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럼 해명을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럼? 뭐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본의 아니게 다른 매체 기자와 나눴던 통화 같은 경우도 네. 뭐 녹취가 돼서 공개가 됐는데 서울의 소리. 뭐 네. 거기서도 저 호칭을 쓰진 않았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의 이 떠들썩한 가십 속에 네. 그냥 한때나마 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공적 권한 개입이나 남용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명태균 씨 스스로도 네. 뭐 공천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좀 본질에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뭐 다독거리는 뭐 그런 정도 카톡이다라고 하는데 그 다독으로 보기에는 뭐 좀 표현이 뭐랄까 상당히 기대는 듯한 워딩이 많은데 뭐 전적으로 의지하는 듯한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당시를 반추해 보면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놓고 이준석 당시 대표와 약간의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를 도왔다. 네. 내가 이준석 대표와 소통이 잘 된다. 네. 라고 주장하는 이 명태균 씨의 존재가 상당히 비중 있게 여겨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회복을 명태균 씨가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도 이런 사적 대화 안에 섞여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런 시기나 것들이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의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경선 과정에서 뭐 이런 조언 저런 조언 이런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뭐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야당에서는 뭐 바이든 날리면 시즌 2냐, 뭐 용사는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 핵심이나 본질은 제가 계속 강조하다시피 네. 공적 권한이 부여됐느냐. 명태균 씨가 네. 부당하게 뭐 인사에 개입을 하거나 뭔가 뭐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 네. 이 부분이 핵심이고 처음 보도도 그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였는데 그게 지금 일관되게 부정되고 다른 증거가 안 나오니까 네. 좀 흥미를 끌만한 가십들로 이게 계속 연달아 보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정치 초입 과정에서의 수많은 사적 대화 중 하나가 노출되면서 가십으로 소비될 뿐 이게 어떤 정치적 또는 사법적 책임을 질 만한 부분으로 네. 나아갈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본질을 봐야 된다, 뭐 가십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이 공개된 문자에 대해서 띄어쓰기 맞춤법 표현 이거 너무 뭐 수준이 낮다, 뭐 국격의 바닥이 뚫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것도 그럼 이렇게 가십으로 끌고 가려는 뭐 그런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근데 뭐 사적 대화나 메신저 뭐 네. 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뭘 할 때 뭐 오타가 날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른 거고 네. 또 때마다 다른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 사적 대화가 일방적으로 노출된 걸 가지고 문제 네. 삼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가 평소 어떤 언행을 하는지 우리가 또 그 사적 네. 대화, 녹취 막 이거 전 국민이 많이 다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못 듣게 민주당에서 막 가처분도 걸고 막 했는데 네. 누가 누구를 이 품격 가지고 지적할 계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사적 대화라고 뭐 대통령실도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금 최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럼 내가 공적인 대화를 공개하겠다. 뭐 봐라. 뭐 지금 이렇게 추가 폭로도 예고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 근데 이분의 말도 계속 바뀌죠. 네. 이 오빠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뭐 친오빠라 했다가 아니라 했다가 네. 기억이 안 난다 했다가 10월 3일에는 제가 보니까 네. 명태균 씨가 언론에 대고 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을 오빠라고 호칭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글쎄요 어떤 심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얕잡아 보이는 게 싫은 것인지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이제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금전 관계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네. 뭐 관심을 막 분산시키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공천 부분에서 연락을 안 받아주고 9번째 만에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 이전에 또 다른 공적 권한 개입이 있었을까요? 저는 공천 때와 마찬가지로 선을 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태균 씨 얘기는 본인 얘기는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뭐 대화 캡처한 게 2,000장이 넘는다. 그중에 한 200장은 공개하면은 뭐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계속해서 말이 바뀌기도 하고 3년 전에 네. 경선 초입 때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에 뭐 조언을 주고받거나 뭐 연락을 주고받거나 했다고 한들 네. 뭐 그 사실 자체가 공천 개입이나 아까 말한 인사 개입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야말로 사적 조언에 해당하는 것이지 네. 그게 어떤 공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이니까 가령 그 앞서 언급한 뭐 서울의 소리 7시간 녹취록 보면은 뭐 대통령 향해서 뭐 방구나 뿡뿡 끼고 뭐 많이 뭐 X 먹고 그런 표현이 나오면 어쨌든 곤혹스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 뭐 여권 그런 입장에서. 대화들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네. 상대 측에서 취재윤리라든가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신뢰를 지키지 않은 것이지만 네. 한편으로는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해서 네. 그 위세를 막 과시하면서 권위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주변 사람 누가 됐든 네. 조금이라도 좀 이 대통령을 잘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네. 자세를 낮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뭐 보기에 뭐 좋지 않다,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뭐 나의 남편이 대통령인데 하면서 막 권위를 부리는 것보다야 네. 정말 낮은 자세로 주변에 우리 대통령 잘 봐달라라고 네. 부탁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사적 대화 자체는 네. 이게 정식 취재가 아닌 이상해야 노출이 되면 안 되고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취재 윤리 아니겠습니까? 뭐 선의로 호의로 순수하게 대해준 거를 지금 와서 좀 뭐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들리네요. 뭐 시점도 많이 지났고요. 이게 벌써 한 네. 근 3년 전의 이야기들이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어떤 명백한 뭐 공천 개입에 준하는 그런 네. 이야기들을 할 게 아니라면 이런 주변 비유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게 잠깐의 가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감 운영위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를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거 부르면은 명태균 씨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나와서 막 또 뭐 이렇게 말을 해대기 시작하면은 좀 뭐랄까 피곤해지고 곤란해질 일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한번 봐야죠. 일단은 여야 합의 없이 네. 민주당 일방적으로 각종 상임위에서 네. 지금 증인 채택을 해대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불리한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 안 해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뭐 증인 출석에 응할지 안 할지는 제가 예상할 수는 없고 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이나 알맹이가 없다면 네. 이런 해프닝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남은 거 없이 네. 그냥 그래서 대체 뭐가 어쨌다는 거야라는 허탈한 또 정치권에 대한 실망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야당 보고 또는 언론 보고 이 문제를 비판하지 말라거나 파헤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다만 그냥 눈길을 끄는 가십성 그 보도가 아니라 진짜 어떤 공적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네. 사실이 아닌 것들은 검증해서 걸러내야 되는 게 또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명태균 씨의 말을 단독으로 냈다가 네. 그 다음 날 또 단독이 나오는데 어제 그 말은 사실 농담이었다. 이게 단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명태균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막 이 벌떼처럼 따라가는 게 우리가 언론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명태균 씨랑 통화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면은 다 단독이라고 달아서 내보내기는 내보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게 농담이었다면 그게 또 농담이 단독이 되잖아요.
그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뭐 직접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시고 털고 가는 게 어떠시냐, 뭐 정면 돌파하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현재 단계에서는 공천 개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니라는 게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과거에 3년 전에 사적 대화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뭐 언급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와중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라인 빨리 정리하고 뭐 활동 자제하시라, 내가 말한 거 저 빨리 실행하시라, 뭐 이런 문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한동훈 대표든 누구든 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쓴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인데 검찰에게 마치 기소하라는 듯 뭐 국민이 납득할 수사 네. 결과 내놔야 한다라는 건 김건희 여사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법치주의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지도 않은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은 뭐 김건희 라인, 한남동 라인 운운한 것은 네. 이른바 민주당이 청담동 술자리로 한동훈 대표 공격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한동훈 대표가 네. 지금 윤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에게 한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비선이 네. 공무원 등록증 목에 걸고 활동하겠습니까? 비선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는 공직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뭐 찌라시에 거론된 인물들, 네. 친한계 한핵관들이 말한 인물들 다 대통령실 비서관이고 행정관이에요. 네. 공적 지위가 부여된 드러난 사람들인 것이고요. 근데 그리고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기가 아크로비스타 뭐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갔을 때 봤을 때 거기에 있던 인물들이 다 용산의 대통령실에 들어가더라. 그거가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비선들을 대통령실에 심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대선 경선 초기부터 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측근들이나 경선 초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 가는 건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네. 그냥 김대남 씨가 녹취록에서 막 아무렇게나 떠든 이야기들이나 이런 걸 기초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러모로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책임을 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네.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약점 잡아 공격하는 비겁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쓴소리를 하면서도 네. 우리가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 하에서 또 지킬 건 지켜주면서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야당보다 더하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양이 2.5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의 스피커가 한동훈이 되는 셈이죠. 이재명 대표 대신 네. 민주당 대신 나서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공격해주니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재명 대표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할까? 쓴소리를 하더라도 조금만 선을 지키고 네. 또 내밀한 이야기는 내주에 뭐 독대 면담이 잡혔다고 하니 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 뭐 김건희 라인이니 한남동 라인이니 하는 건 한동훈 대표 언급 전에는 언론에서 거론이 안 되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재보궐선거 며칠 앞두고 거론해서 네. 메인 이슈로 만들어서 금정구청장이나 강화군수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어제 여기 여의도 초대해서 왔는데 금정에서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은 뭐 용산이나 여권 내의 친윤 의원들이 대표 책임론으로 가서 대표를 끌어내리고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갈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냥 뭐 뇌피셜인가요?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한 핵관들은 네. 이기면 한동훈 대표 덕, 지면 김건희 여사 탓이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네. 무리하게 재보궐선거에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네. 김건희 여사 비판을 야당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지도부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서구청장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 효과로 저희가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걸 제외하면 내내 민주당이 이기는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궐에서 졌다고 결국 제가 최고위원이었던 김기현 지도부가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여파로 해체된 것이거든요. 근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네. 국민의힘이 이 선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입니다. 서울로 치자면 뭐 서초, 갑 뭐 이 정도라고 서초 하던데. 강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뭐 만에 하나 가정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내가 남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김기현의 전례를 보더라도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네. 그거는 책임 회피를 하기 어렵다 정도의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 회피 어렵다는 거는 뭐 사퇴해야 된다 뭐 같은 말 아니에요? 뭐 그 단어를 제가 직접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아마 국민과 당원들이 만약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리고 이기더라도 표차가 비등비등하게 나오면 계속되는 당정 갈등, 네.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과 비난이 선거에 과연 도움되는 것인가. 이게 근데 만약 네. 정말 인정받는 쓴소리라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져도 네. 한동훈 대표 지지율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100일 가까이 사실 보여준 것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대통령실과 기싸움한 것밖에 없는데 네. 왜 동반 하락하냐는 거죠. 이게 정말 인정받는 의미 있는 몸짓이라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더라도 한 대표 지지율은 올라야 되는데 한 대표 지지율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당정 갈등, 그 국민의힘과 용산 갈등을 해소하려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만두는 게 맞다.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네. 이제까지의 행보와 같은 모습이면 곤란하다. 그러면 아마 국민과 당원들에게 좋은 평가 받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라도 한동훈 대표가 계속 당을 이끌거나 정치를 하려면 선을 넘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 김건희 여사 악마와의 동조에서 네. 이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 당과 정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한동훈 대표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엔 조금 서로 멀리들 가시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드는데 모셔놓고 좀 곤혹스러운 질문만 드렸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영입 인재 1호이자 뭐 대통령 부부 아끼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당 지도부가 야당보다 더 험하게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과 네. 대통령실의 모든 메시지가 더 낮은 자세. 그리고 지금 사실 세계 국제지수 편입이나 네. 아세안 외교 순방으로 저희가 얻은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 민생 경기나 국민들 체감하는 것들은 어려운 걸 안다. 네. 그러나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낮은 자세로 좀 호소하고 네.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메시지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